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는데 엄마 모시고 와서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 그러면 당신 일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시골에서 누나나 성난이 올라오려면 따로 집이 있는 게 좋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거기다가 엄마 모시자고.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 당신도 시누이가 집에 막 오는 건 싫을 거잖아. 일단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봐야지. 그 돈은 내 돈인데 왜 그걸로 어머님 집을 구하고 간병인을 쓰고 그래? 그건 당신이랑 고모들이 돈 모아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주신 돈은 내 거야. 당신 준 게 아니라고. 그게 말이 되냐? 부부잖아.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을 마음대로 써? 평생 당신 식구들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당신이 장인 장모 신경이나 쓴 적 있어? 내 돈은 건들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강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아나무인 시집 식구들과 우유부단한 남편을 평생 참아왔는데도 이번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일평생 아내 눈치보다 자기 부모, 가족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남편. 피해자는 늘 강 씨였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어도 이해해야 했고 인내해야 했죠. 남편은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 씨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평화롭다고. 남편에게 강 씨의 친정 식구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잖냐. 장인어른은 그런 거 신경 쓰는 분 아니잖냐. 그런 말로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친정 재산에 눈독 들이는 남편이 꼴보기 싫은 것을 넘어서 죽을 만큼 미웠습니다.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탠 시집 식구한테나 유산을 바랄 것이지 왜 자신의 것이 아닌 걸 탐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나마 있던 정내미도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과 함께 나눌 생각도 그걸로 시어머니 간병인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였죠. 강 씨는 남편과 30년 가까이 살았고 슬아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강 씨의 시집은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집 식구들이며 친척들이며 전부 모여 살았습니다. 강 씨는 그곳이 싫었습니다. 결혼한 뒤부터 시집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명절 당일 저녁까지 있자고? 그래야 누나도 보고 오지. 그러면 나는 친정 안 가? 에이, 조금 늦게 가도 처형은 있잖아. 당신이랑은 상황이 다르지.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였고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언니 하나가 있었죠. 여동생은 결혼을 안 해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데 시집간 누나는 점심 지나서 오니까 얼굴도 보고 함께 식사도 한 끼 하고 오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 씨가 늦은 시간에나 친정에 도착할 텐데 말이죠. 일찍 친정에 가서 점심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연휴 마지막 날엔 좀 쉬려고 했는데 남편의 말대로라면 그게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하룻밤 자야겠다. 그리고 오전에 돌아와서 종일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의견을 반영했고 강 씨가 양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도 못 쉬는 건데?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1~2시간만 있다가 오려고 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시집에서 일찍 나오자는 소리는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시집에서 차례 음식을 하고 일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친정에도 갈 시간을 안 주는 것은 너무 부당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강 씨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 최대한 일찍 나오자. 내가 말해볼게. 결국 남편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예. 접시 없다고 그런다. 얼른 설거지해서 갖다 줘. 네. 어머님. 예, 그리고 전 부칠 준비하고. 네. 며느가 강씨 하나라 강씨는 얘라고 불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면 강씨는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집에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몇 번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강씨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노동의 강도가 셌죠. 그리고 강씨의 시누이는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엌에 있으면 설거지라도 거들만한데 시어머니는 자식은 귀한지 뭘 하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힘들지. 남편이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강 씨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며느리들만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좀 도우면 안 돼? 야, 그러면 큰일 나.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당신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 자꾸만 부엌 입구를 힐끔거렸습니다. 참 멋없는 사람이었죠. 나 욕먹어도 되니까 도와줘. 강 씨도 오기가 생겨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남편은 순식간에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음식 맛있게 됐나 보려고 와봤어요.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눈치를 보며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강 씨가 일하는 것에 거부감 없이 행동하니까 시어머니도 마음껏 강 씨를 부려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항상 최선의 처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일 누나 보고 갈 거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이 힐끔 강 씨를 쳐다보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남편의 대답에 강 씨가 눈을 부릅뜨던 말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혼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당연히 강 씨는 시누이와 함께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싸워서 친정에서도 하루 자고 집에 돌아갔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바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명절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강 씨의 시집살이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었죠. 제사, 김장, 생신에 불려가서 일하는 것은 예사였고 무슨 가족끼리 하는 행사가 그리도 많은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 강 씨만 죽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코 강 씨의 편에 서질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시집살이는 계속됐습니다. 애미야, 김장할 때 좀 일찍 와라. 전날에. 아, 회사 때문에 전날에는 못 가요. 그러면 이 많은 배추를 나 혼자 절이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애들 데리고 일찍 와. 회사에서 김장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시골분이라지만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강 씨가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가 한 말을 다 들었는데도 눈썹만 팔자로 늘어뜨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회사 끝나는 대로 갈게요. 하지만 도저히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나질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만 김장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계속 지체되자 강 씨는 초조했습니다. 자꾸만 시계를 보다가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퇴근했어? 했어. 언제 오는 거야? 얼른 출발해야지. 당신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나 야근이야. 뭐? 갑자기? 갑자기라니. 금요일에 늦게 퇴근할 것 같다고 말했었잖아. 아, 엄마가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오게? 나는 다음 날 일찍 버스 타고 갈게. 어차피 고모도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차가 하나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늦게 가느니 아들이라도 보내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곧바로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는 내가 밤에 오라고 했어. 안 했어? 뭐? 내일 와? 아, 제가 회사인데 지금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애들이랑 성택 씨 먼저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와야지. 성택이랑 애들이 먼저 와서 뭐해? 너 지금 나 놀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 끝나면 10시는 될 것 같아서 그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잔말 말고 오늘 와. 강 씨는 끊어지는 전화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퇴근할 수는 없었죠. 결국 남편은 강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고 곧장 출발해서 시집에 도착을 하니까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다고 돈이나 많이 주냐? 다른 날도 아니고 김장하는 날에 적당히 둘러대고 나올 생각을 못해. 미련해가지고는. 시어머니는 자다 깨서도 쩌렁쩌렁 화를 냈습니다. 차에서 잠들었던 아이들이 잠에서 깰 정도였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피곤하게 내 아들 운전까지 시킨 거 아니야. 남편이 자꾸만 어깨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강 씨가 욕을 먹는 걸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들어 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만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 씨는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늦은 시간에 일어났고 시누이는 양념 만들 때나 돼서야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고기는 샀어. 사놨지. 이따 삶을 거야. 딱히 도울 생각이 있어 보이진 않았고 고기를 먹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했고 강 씨는 움직였습니다. 집안에 시아버지도 계셨고 남편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거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도저히 들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한 번씩 일어나 잠깐 들어주고 다시 거실에 들어놓았죠. 저렇게 있으면 마음이 안 불편할까 궁금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수육을 먹으면서 남편은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자. 강 씨가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치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가자고? 나 술 마셨는데.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강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자면서. 내가? 아, 눈치 없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고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그냥 자고 내일 가지. 뭘 벌써 가려고 그래? 아, 내일 친정에 좀 들르기로 해서요.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그 얘긴 남편에게 따로 들은 바가 없는지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겠네. 그래, 오빠. 내일 가. 몇 년 전 결혼한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될 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전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술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고 밤에는 늦더라도 집에 돌아오기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나몰라라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냐는 듯 억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시집살이를 남편이 시키는 거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강 씨의 시집살이는 전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버릴 노릇이었죠. 강 씨는 돌아와서도 한동안 남편과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미안해하다가 스스로를 정당화했죠.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야 해? 당연히 집에 가겠다고 했어야지. 당신 다음 날 어떻게 했어? 술병 나서 점심 지나서 출발했지? 그리고 힘들다고 우리 아빠 병원 나만 보냈지?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일어났으면 엄마가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미워한다고. 당신이 가자고 재촉해서 간 게 뻔히 보이잖아. 당신이 처신 잘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셔.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내가 집에 가고 싶을 때 가지도 못해?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그리고 당신은 왜 우리 집만 가면 빨리 돌아가자고 그 난리야. 그냥 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당신은 내가 거기서 내내 일만 하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은 늘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냥 그건 좀 참으면 되잖아. 거기서 일주일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면 오히려 내가 서운하지 않겠어? 서운? 당신이 그런 소리 할 상황이야? 아빠 병원도 같이 안 갔잖아. 그것도 술 먹어서 힘들다고.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왜 굳이 김장 다음 날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면 퇴원하시거든. 그러자 남편이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 씨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분란이 생기는 게 강 씨의 탓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강 씨만 참으면 모든 게 완벽한 듯이 말이죠. 결국 남편은 뒤늦게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강 씨가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집 일정 때문에 강 씨는 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시집에서 보태준 것 하나 없었고 오히려 친정에서 도움을 좀 줬는데 어째서 강 씨 부부의 효도는 시집 식구들 차지인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특히나 더 심해졌습니다. 집안의 아들은 강 씨의 남편 하나밖에 안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들은 학생이었고 말이죠. 애미야, 우리 지붕에서 물이 자꾸 새가지고 지붕 공사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이거 다 뜯어야 된다더라. 아, 네. 들었어요. 수리비는 내 통장 말고 성임이한테 보내라. 나는 이체할 줄은 모르니까. 아, 지붕 수리비요. 그래. 시집에 일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강 씨 부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딸들은 그 덕에 마음 편히 친정을 오가면서 살았죠. 남편은 지붕 얘기는 했지만 수리비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 씨와 마찰이 생길 것 같아서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도 강씨 부부가 전부 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마다 들여다보느라고 살이 3kg나 빠진 걸 남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돈도 크게 썼고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지붕 수리비를 전부 내라니. 억울했지만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혼자 들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 씨는 남편과 시집 식구들 모두와 싸워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참고 참아도 마찰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에겐 시어머니가 셋이나 있었으니 말이죠. 뭐라고? 누나한테 2천만 원이나?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신우이에게 2천만 원이 송금이 된 내역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누나가 급하다길래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7개월 전이었습니다. 언제 준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그러면 지났잖아. 강 씨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상의도 없이 큰 돈을 빌려준 것도 그렇고 갚기로 한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못 받은 것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만약 강 씨가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른 누나한테 전화해. 돌려달라고. 아, 무슨 빚쟁이야? 때 되면 갚겠지. 남편은 혼자 태평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신우이라는 사람을 잘 알았습니다. 능구렁이 같아서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언제 빌렸느냐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강 씨는 초조한 마음에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지못해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마 한 번도 돌려달란 소리도 못했을 게 뻔했습니다. 달라고 한 적은 있어? 그러자 남편이 대답은 없고 한숨을 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게 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은 신우이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그 돈 떼먹어? 돈이 있으면 주지. 없으니까 못 주는 거고. 너는 그런다고 누나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전화를 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누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 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꼭 강 씨 때문에 누나한테 핀잔을 들었다는 듯이 말이죠.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냥 생각나서 해본 거야. 천천히 줘. 아주 보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강 씨만 사악한 막이었죠.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신경 쓰지 마. 왜 나를 나쁜 동생을 만드는 거야, 당신은?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누나 돈 뺏어오자 그랬어? 우리 돈 돌려받으란 거지. 아, 됐어. 이 문제는 또 꺼내지 마. 기가 찼습니다. 남편의 통장에 들어있었어도 남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따로 만든 통장이었는데 강 씨도 남편도 각자 벌고 각자 쓰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돈은 섞였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 씨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은 배신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 씨의 심정을 남편은 이해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달려드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전데요. 애아빠가 말을 못해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지난번에 빌려가셨던 2천만 원이요. 그거 좀 돌려받으려고요. 남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안 뒤 1년이 또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2천만 원은 커녕 일부도 받지 못했기에 강 씨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집 식구들은 강 씨 부부를 호구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꾸만 시집으로 줄줄 새니까 강 씨도 이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도 옆에서 화를 냈고 시누이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강 씨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옳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돈 떼먹어? 떼먹냐고? 벌써 빌려가신 지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애 아빠가 그런 말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바꿔들더니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시댁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전화를 하니? 여보, 얼른 끊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깟 돈 안 줄까봐 그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이렇게 시누이랑 시애미도 무시하는데 집에서 내 아들 남편 대접이나 해주니. 도대체 무슨 논리로 비난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째서 돈 빌려준 쪽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친 장보님마저 강 씨가 가만히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강 씨가 예민한 것인지, 시집 식구들은 정말 상식적인 게 맞는지, 오랜 세월 비슷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강 씨도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돈은 그로부터 1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아마 강 씨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못 받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머물다 간 적도 있었는데 친정아버지 칠순의 남편은 1시간 반이나 늦게 온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했다 말이죠. 중간에 강 씨가 시집 식구들과 연을 끊다시피 한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때에도 시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강 씨를 설득했습니다. 나이든 부모 심정 이해해줘라. 네가 참아라. 강 씨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시집에서 부의금은 총 10만 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둘 모두 포함해서 딱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강 씨가 시집에 정을 둘 수가 없었죠. 강 씨라고 남편과 이혼 얘기를 꺼내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했죠. 그렇게 강 씨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강 씨의 친정아버지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해서 벌써 1년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다음 주에 병원에 못 가거든. 네가 좀 대신 가줘라. 알았어. 강 씨는 언니와 교대하면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간병인이 있어서 매일 가진 않았어도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강 씨의 시어머니에게도 큰일이 생겼습니다. 애미야, 나 왔다. 아, 어쩐 일이세요? 주말 아침 갑작스레 찾아온 시어머니. 강 씨는 문을 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들어왔습니다. 어쩐 일이긴? 성택이한테 다 전화하고 왔는데. 남편을 쳐다보자 깜빡했다는 듯이 눈가를 찡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깜빡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나왔더니 출출하네. 밥 좀 다오. 강 씨는 모처럼 쉬는 날인데 쉬긴 글렀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도 안 가는 날이라서 집에서 퍼질러져 있으려고 했습니다. 몇 달간 회사도 바빠서 강 씨는 몸이 나만하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벌써부터 녹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대 중반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건강하셨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올 정도면 말 다 했습니다.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늙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세월이 흘러 시집 식구들과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고부 사이와 다를 바 없이 적당히 불편하고 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지만 속으론 골물대로 골맞죠. 그런데 영진이랑 영석이는 어디 있냐? 학교 갔냐? 학교라뇨? 둘 다 자기들 집에 있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걔들이 집이 있어? 애기들이? 강 씨는 시어머니 말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애들 직장 근처에 방 얻어서 살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워했어도 손자들은 사랑했기에 애들이 자취하는 집에 쌀도 보내고 고구마도 보내고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으니 말이죠. 엄마, 멀찍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도 뭔가 이상했는지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눈을 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영진이가 중학교 다니지 않냐? 어머님, 영진이가 몇 년 안 있으면 30대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둘 다 느낀 것이었죠. 강 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새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횡설수설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가 곧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식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누가 돌봐야 하는 거야? 그게 문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가까이 사는 두 딸이 돌보는 게 맞았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엄마가 멀쩡하시잖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자고. 누나가 자주 좀 들여다봐. 그렇긴 할 건데 우리라고 뭐 한가. 오빠도 알잖아. 우리 아들 삼수해서 나 정신없어. 아직 시어머니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질에 발을 빼려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둘이 못 보면 누가 본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치매가 그래도 아직은 심하지 않아서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 늦출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길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외출했다가 집을 잊어서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뒤로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를 집에 혼자 두기가 힘든 모양이야. 그러면 고모들이 모시고 간대? 그러자 남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에 강 씨는 불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어안이 벙벙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차 타고 편도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무리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있으니 말이죠. 당신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 어때? 뭐라고? 둘 다 바빠서 돌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저렇게 엄마를 혼자 둬?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런다고 집으로 모시고 오자니
다른 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치매야, 여보. 그러면 누군가는 옆에 붙어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바쁘기는 우리가 제일 바쁜 거 몰라? 고모들은 그래도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늘 직장 일이 바빠서 강아지 한 마리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 씨는 아버지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심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거절이 남편은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해. 치매라도 아직 사람을 몰라볼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회사 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 씨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치매 부모를 모시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강 씨도 이렇게 대화 몇 마디에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 씨에게 오랜 아픔을 준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당신이 이참에 일 그만두는 건 어때? 뭐라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쉬면서 엄마도 돌봐드리고 그러면 좋잖아.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다는 말인데? 아니, 다. 엄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강 씨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게 강 씨에게도 좋을 거라니.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게 다 말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야 해? 그러면 좋아. 어머님 모시고 와. 근데 직장은 당신이 그만두고 어머님 모셔. 그러자 남편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돌봐. 같은 여자가 해야지. 상식적으로. 그놈의 상식.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길래 강 씨와는 정반대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자 남자 따지기 이전에 자식이 부모 돌보는 게 맞지. 당신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어머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며느리한테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수발 들라는 거는 무슨 심보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쓰러지셨어도 당신한테 한 번도 병수말 맡긴 적 없어. 단 한 번도. 남편이 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지만 강 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 병수발을 배우자에게 시킨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단번에 강 씨에게 떠넘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엔 며느리인 강 씨가 당연히 모든 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나는 몰라. 어머님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강 씨는 남편의 말에 정말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끝까지 강 씨의 손을 빌리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지긋지긋했고 다른 시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며느리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올케가 엄마 좀 모시고 가주면 안 돼? 우리도 상황이 안 돼서 그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자식으로서. 그리고 성택이가 장남이잖아. 안 그래? 부모를 아들이 모셔야지. 딸이 모셔? 요새는 딸이 더 많이 모셔요. 강 씨는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엄마 이대로 혼자 두자고? 꼭 그게 강 씨의 탓인 것처럼 말하는 시누이.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은 안 하고 강 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디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은 간병인도 쓸 수 있는 것 같다면서 강 씨를 덜 힘들게 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돈은 자신이 더 잘 버니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살고 있었던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도 젊었을 때 갈라설 걸 하고 후회했죠.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엄마를 책임을 안 져?
그러면 나도 아버지 우리 집에 모시고 와봐? 그러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 수발 들 거야? 뭐,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강 씨가 스산하게 말하자 남편은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제들과 얘기를 했는지 주말에 가끔씩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곤 했습니다. 강 씨는 그것을 가지고 딴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간된 도리로 식사도 챙기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끔 강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뺏어간 여시구나. 그러면서 강 씨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죠. 그런 시어머니가 짠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이 들고 병드는 게 사람인데 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인지. 강 씨는 체력적으로 지쳤습니다. 아버지 병원도 오가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힘들지? 나 때문에 너네가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아버지, 얼른 쾌차하셔야죠. 하지만 아버지가 쇠약해지는 속도는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퇴근 후에 병원에 들렸다 집에 온 강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강 씨는 가슴에서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준비해야 할 것 같대. 그 말을 하면서도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가신다면 강 씨는 정말로 이젠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원한 남의 편이었으니 말이죠. 아이고, 남편이 강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아직 쓸모는 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장인 걱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자 그나마 좀 더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면서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강 씨는 모니터를 켰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창이 켜져 있었는데 전부 유산에 관한 법을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그리고 강 씨의 친정아버지의 아파트 주소가 적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시세를 알아본 흔적도 있었고 말이죠. 요즘 뭐 하나 했더니 이런 거나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그걸 별로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집 시세 보니까 꽤나 올랐던데. 뭐 유언이나 그런 건 없으셨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상속받는 일을 미리 알아보는 남편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처형은 그 집 어떻게 하자고 안 해? 가지고 있자거나 팔자고 하거나. 그걸 왜 벌써 신경 써? 아니,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해서. 누나가 그러는데 아는 집도 딸 둘이었는데 부모 돌아가시고 자매끼리 아예 안 본대. 동생인지 언닌지가 돈을 더 챙겼다나 봐. 나중에 그거 소송하고 그러려면 골치 아프대.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 어찌됐건 입김을 불어넣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나도 이 집 사위인데 알아둘 필요가 있잖아. 상속받을 건데. 상속? 상속은 딸들이 받는 거지. 사위가 받는 게 아니야.
강 씨의 말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받는 게 내가 받는 거지.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아이고, 알았어. 누군 뭐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게 좋아서 그래? 혹시나 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유산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과 시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는데 엄마 모시고 와서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 그러면 당신 일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우리도 훨씬 수월하지. 기가 막힌 말에 강 씨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좀 그렇잖아. 우리 생활도 있고 시골에서 누나나 성난이 올라오려면 따로 집이 있는 게 좋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거기다가 엄마 모시자고.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 당신도 시누이가 집에 막 오는 건 싫을 거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되는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봐야지. 혼자서 앞서 나가는 남편의 말에 강 씨가 대꾸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인데 왜 그걸로 어머님 집을 구하고 간병인을 쓰고 그래? 그건 당신이랑 고모들이 돈 모아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주신 돈은 내 거야. 당신 준 게 아니라고. 그게 말이 되냐? 부부잖아.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을 마음대로 써? 평생 당신 식구들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당신이 장인장모 신경이나 쓴 적 있어? 강 씨의 말에 남편은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다 잘하니까. 내 돈은 건들지 마. 그러자 이내 화를 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고 그래도 인간이 그러면 안 돼. 당신 부모만 부모야? 시부모는 부모 아니야? 진짜 이기적이다. 그러고서 남편은 자신이 번 돈을 강 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네 돈 내 돈 제대로 따져보자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더욱 황당한 일은 강 씨가 퇴근한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응? 왜 안 열리지? 현관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습니다. 강 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대한 권리도 나한테 있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추잡스러운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 씨도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집 문이야 사람 부르면 딸 수 있는데. 동네 시끄럽게 그러지는 않을게. 근데 다음번에는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러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뒤돌아서서 몇 발짝 걷기가 무섭게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당신은 나보다도 시어머니나 당신 형제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당신 가족들 챙기면서 살아. 나도 내 형제, 내 자식들 챙기면서 살 테니까. 여보, 내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꺼낸 거야? 장인어른 그 아파트 팔면 얼만데? 내가 장남이니까 장남 노릇 좀 하자는데 당신은 내 가족이잖아. 그리고 작은 아파트 사도 우리 명의로 살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간병비, 엄마가 벌써 85이야.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을 골고루도 하는 남편.
강 씨는 이제 정말로 훌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련이나 후회라고는 쌀 한 톨만큼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 씨에게 이제 먼지보다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짐 싸러 다시 올게.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해. 내가 뭐 이혼을 해줄 줄 알고 그래? 유산 좀 받았다고 남편을 버려? 그게 말이 돼? 난 죽어도 이혼 못해. 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만으로도 이혼을 하려면 골백 번도 더 했어. 그리고 먼저 집에서 날 쫓아낸 건 당신이야. 당신이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소리야. 직장을 그만두고 심호 간병을 하라고 한 일이나 그동안 시집 식구들에게 들었던 폭언, 가혹했던 시집살이 충분했습니다. 강 씨는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당해오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어지는 강 씨를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성난이가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강하게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당신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강 씨는 웃었습니다. 평생 그 치마폭 안에서 살아. 늙어 죽을 때까지.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끈질기게 전화를 했고 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일로 헤어지냐. 너 정말 너무한 거야. 큰 돈 생기니까 새 인생 살고 싶고 그래? 아버지가 한 푼도 안 남겨주셨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이혼했어. 이제 내가 걸릴 게 뭐가 있어.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랑 이혼하면 애들이 결혼을 못해? 당신은 애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당신 인생이나 걱정해. 어머님 잘 모시고 가장 노릇 잘해.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시누이들에게서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옳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좀 모시자니까 그렇게 이혼을 하자고 해? 돈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고모 어머니니까 고모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라도 보내라는 거야? 스스로 병수 밟을 생각은 죽어도 안 하시죠. 전곡을 찔린 시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신 보지 말았으면 하네요. 강 씨는 그 누구의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정을 들먹거리며 남편은 끝까지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치매 병수발을 하면서 두 시누이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말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고 스스로에게 미안한 짓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집은 남편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강 씨는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재산을 깡그리 가져왔죠. 그리고 유산은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강 씨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부모의 이혼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들도 강 씨가 고생하며 산 것을 충분히 눈으로 봐왔으니 말이죠. 남편과 시집 식구들과 안 보는 것 외에는 강 씨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윤택해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제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 간병을 같이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죠. 친정 식구 하나 남았는데 서로 기대며 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통해서 간간히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으로 모셔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이 요양원비를 같이 내는 걸 거부해서 그 모든 부담을 남편이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전보다 피폐해졌다고 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집도 가보면 엉망이라고 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강 씨는 덤덤했습니다. 이제 강 씨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의 입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강 씨는 일할 만큼 하다가 은퇴하면 그 뒤로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퇴직까지는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가진 건 집뿐이었죠. 남편은 아마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질 테죠. 자신을 찾았고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긴 터널을 빠져나온 강 씨는 이제 환한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곧 80 되시는데 이렇게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후 준비한 사람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죠.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데, 호열이 너 하나 잘 되라고. 설마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엔 어머니 아버지 선택이셨죠. 어머니 이러시는 거 자식 입장에서 정말로 부담돼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박순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평생을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박 씨 부부. 내 한 몸 편한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 앞길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홀로 나이가 드니 그리고 가진 것 다 자식에게 퍼주고 나니 박 씨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 자식이 아니었고 박 씨도 더 이상은 짱짱하던 그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박 씨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잘못해 노후 대비가 안 되었다며 박 씨를 비난했습니다. 비참한 부탁을 하는 박 씨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인과응보. 노후에 쓸 돈 하나 제대로 챙겨두지 못한 것이 전부 박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가져다 쓴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굴며 박 씨를 외면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밖에 없었던 박 씨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뒤늦게 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박 씨는 이제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재산을 지켰더라면 자식이 없어도 살아갔을 텐데 자식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죠. 호열이가 전세로는 가기 싫다고 하네. 아이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 합쳐가지고 어떻게 안 된대요? 될 것 같았으면 당신한테 이렇게 말도 안 했지. 아들이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결혼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웬만해선 전셋집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
박 씨 부부도 어느 정도 여윳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아들은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 아들을 불러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전세로 가고 천천히 넓히면 되잖니. 내 집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집값은 반드시 올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좋죠. 그래서 남편이 노후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노후요. 그런 걸 왜 신경 쓰세요? 아들이 있는데. 든든한 말이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공부를 할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갚겠다. 남들보다 공부를 오래 하며 들인 돈이 많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하는 소리였다고 여겼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도 예상보다 큰 돈을 쓰게 된 것이었죠. 결국 아들이 원하던 대로 집을 샀고 이듬해 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혼수를 해왔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몇 년 후에 집값이 오르자 엄마 아빠도 집값이 오르면 좋을 거라고 했던 말과는 달리 박 씨 부부에게 떨어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살던 집은 오르지도 않았고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몇 억 버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말이죠.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돈을 버는 걸 생각해야죠. 잃을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돈 벌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런데 박 씨의 우려처럼 아들 내외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투자했던 자금도 회수가 힘들어졌고 금리가 올라 이자를 내는 것도 빠듯해졌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게.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이자를 보태주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죠. 박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은 수십 년간 대부분 아들에게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벌면 줄줄 돈이 샜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자식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호열이 하나뿐인데. 박 씨도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어도 박 씨가 도와주자고 발벗고 나섰을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 힘든 걸 눈뜨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아들네는 끝없이 사고친 끝에 꽤나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꾸준히 다녔고 며느리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유로워졌죠. 그러니까 박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이에요. 우리 덕은 무슨? 저희 엄마 아빠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결국 아들네가 처음 투자했던 자본금도 결혼할 때 박 씨 부부가 지원해줬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말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박 씨 부부에게 잘했습니다. 부모에게서 가져갈 것이 남아있을 때까진 말이죠. 어머님, 준우랑 제인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하게 외출해야 하는데. 그래. 맡겨놓고 가라. 감사해요. 8시쯤 데리러 갈게요. 박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들이 하나라도 외로움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손주도 둘이나 있었고 자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우랑 제인이 온대? 네. 밤에 데리러 온다니까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도 준호 엄마가 다른 며느리들이랑은 다르게 싹싹하고 잘 챙겨.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마침 그때쯤 박씨 부부가 나가는 모임에서 한창 화제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며느리와 척을 져서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였습니다. 집까지 주고 합가했는데 합가한 지 2년 만에 원룸을 구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다들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남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참을 그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춘식이 알지? 내 친구. 알죠. 그놈은 애들이 손주도 안 보여준대잖아. 수 틀리면 전화도 안 받는데. 어이구, 뭐 그런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린 얼마나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 맡긴다고 하면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눈치도 주지 마라. 손주들을 자주 맡기기는 해도 그런 며느리들과 박 씨의 며느리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줘요? 내 손주들인데.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는 받을 게 없다고 여겨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명절 아침에 가려고요. 왜? 전날에 안 오고? 집도 가까운데 뭐하러 잠까지 자요. 그래, 그러면 몇 시에 올 거야? 그냥 아침 식사할 시간 맞춰서 갈게요. 9시쯤? 그래. 알았다. 호열이 수요일에 안 온대? 목요일에 온대요. 아이고, 명절엔 자고로 같이 음식도 하고 북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침에 왔다가 점심에 가면 정말로 식사만 간단히 한 끼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술도 한 잔 아들과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주말에 오셔서 애들 밥 좀 챙겨주세요. 저희 어디 좀 가야 해서요. 주말에? 네, 애들을 우리 집에 맡기면 안 되겠어? 왜요? 데려다 줄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누워 계셨어. 혹시 몰라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자꾸만 누워있으면 오히려 더 병나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시라니까. 아들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데려다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스스로에게 황당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건 아들인데 왜 박 씨가 고맙다고 한 것인지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참 이상했습니다. 박 씨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뭐든 쉽게 부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기로 한 주말이 되기 전 목요일 점심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안 가시죠? 집에 있는데 왜?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외출해야 하는데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났거든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집 빨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신청했는데 오늘 오후 2시 아니면 4일 뒤에 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취소된 게 있어서 봐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잠시 저희 집에 와서 고치는 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2시? 2시는 안 되는데. 오늘 아버지 허리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려고 그러거든. 침 맞으러. 아, 그걸 두 분이 가셔야 해요? 허리 아프다고 하시니까. 박 씨 부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감기는 혼자 다니지만 박 씨가 크게 아팠을 때도 남편이 부축이 필요할 때도 같이 병원에 갔죠. 그런데 아버지 병원보다도 세탁기가 급하다는 며느리. 에이, 그래도 일상생활하고 다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침을 좀 나중에 맞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빨래가 이틀치가 이미 밀려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고, 알았다. 감사해요. 병원이 그 시간이 한가하다고 해서 갈 생각이었는데 오전에 가야 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서둘러서 병원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 세탁기에 동전이 들어간 것 같은데. 돌리면서 그동안 이상했을 텐데. 우리 며느리 집이라 그건 잘 모르고요. 이건 동전이 안 빠져서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는 발생해요. 아, 얼마나요? 12만 원이고 카드 결제하시면 돼요. 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대요? 참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이 우선 결제해 주세요. 세탁이 급해서 어쩔 수가 없다면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좁은 베란다 안에 꽉 끼어 있는 세탁기를 끄집어내야 해서 수리기사는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수리를 마치고 문단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얼마인지 알았으니 알아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고 아들이 아이들을 맡기러 왔을 때도 12만 원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세탁기 고침 비용 12만 원 그거 안 줬어. 혹시나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바쁘니까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며칠을 기다려도 송금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박 씨도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자꾸만 돈 달라고 재촉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네에게 쓴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네와의 사이는 가깝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 효용 가치가 이래저래 충분히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몇 년 뒤 박 씨 인생에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번 돈은 대부분 아들에게로 들어간 상황에서 박 씨의 남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렸는데 전이가 돼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동안에 들어간 병원비로 박 씨에겐 노후 자금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좀 갚기는 했지만 그래도 빚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식도 전보다 더 멀어지게 되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례를 지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아들은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납골당에 가서 인사하는 걸로 대체하자고 했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커서 맡길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명절에 잠깐씩 보는 것 외에는 만날 일이 많지 않아졌습니다. 아니, 아들 며느리가 더 이상 박 씨를 찾지 않았죠. 이번 명절에 오냐? 아,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딜 좀 가기로 해서요. 70이 넘어 혼자 된 어머니를 챙길 만도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낳았습니다. 적어도 자식 손주들은 자주 봤으니 말이죠. 박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박 씨의 며느리를 비교하면서 안심하곤 했었는데 박 씨의 아들 며느리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외면했죠. 임플란트 하셔야 해요. 부분적으로 틀니도 하셔야겠고요. 치과 열심히 다니시지 그러셨어요. 어느 날 치아와 잇몸이 너무 아파서 참다 못해 방문한 치과. 의사에게 무척 달갑지 않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말이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기간도 좀 걸릴 거고요. 아, 30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치과에 쓰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박 씨가 자발적으로 치과에 찾아갔을까요?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으니 말이죠. 아이고, 임플란트 그거 아직도 고민 중이야. 경로당에 있다가 함께 있던 친구가 타박을 했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말해서 해. 자식이 해줘야지 누가 해줘? 너무 비싸잖아. 그 정도면 자식 키운 값의 100분의 1도 안 돼. 아들도 잘 산다면서 뭐가 문제야? 그만한 돈 없겠어? 평소에 박 씨가 아들 자랑을 좀 해놨더니 친구는 더욱 박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딸은 없이 살아도 내 이빨은 다 해줬어. 그러면서 악어 마냥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여기 하면서 치아 하나하나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나도 할 거야. 자식에게 임플란트 좀 해달라고 말하는 게 쉬운 부모도 있겠지만 박 씨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7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자식 아니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까요? 남편도 떠난 마당에 박 씨는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 치과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네. 뭐래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틀니랑. 아, 그래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요. 한마디가 끝이었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게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얼만데요?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는 아들. 300 정도 든다고 하더라. 아, 그제서야 박 씨의 의중을 눈치챈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탄식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이요? 무슨 임플란트가 그렇게 비싸요? 부분적으로 틀니도 해야 한대. 잇몸이 약해서.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애들 학원비며 뭐며 저 요새 등골 휘어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특강하고 학원비만 300은 우스워요. 게다가 둘이니까. 아이고, 애들 학원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 그게 최소 드는 돈이에요. 이것저것 자잘하게 더 들죠.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박 씨의 치아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의 공부가 더 중요한 문제였죠. 거기다가 대고 학원비 줄여서 내 임플란트에 보태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매달 돈이 그렇게나 나가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유 좀 생기면요. 아니야. 그냥 그만큼 든다는 소리였지. 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의 한 소리였죠. 박 씨가 괜스레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자식에게 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는 카드로 계산했는데 할부를 최대한 길게 설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야 했으니 말이죠. 경로당의 친구에게는 아들이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는 것도 구차해 보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은 박 씨가 병원에 간다는 말에 무척 예민해졌습니다.
아니, 박 씨는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서 동네 병원에 들렀다가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검사 비용도 비쌀 뿐더러 혹시나 큰 병인가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습니다. 왜 어지러우신 건데요? 그걸 모르니까 검사해보자고 그런 거지. 혈압 문제도 있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어찌나 크게 쉬던지 박 씨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나이 들면 좀 어지럽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갑자기 일어나면 현기증도 나고. 그런다고 일일이 그런 거 찍어요? MRI. 낮은 음성으로 쏘아붙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 씨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서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병원에 가서 돈만 쓴다면서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그런 거 검사하는 거 다 보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푹 쉬어보시고. 그래도 정 안 좋으면 다른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돌팔이도 많고요. 노인네들 비싼 검사시키고 막 시술 같은 거 한 다음에 돈 버는 병원도 있대요. 아무렇게나 하잔다고 다 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 결국 박 씨는 아들과의 통화를 그렇게 끊어야 했습니다. 더 뭐라고 말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또다시 어지러움증을 느꼈고 이번에는 식은땀까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도 겪는다는 그런 어지러움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똑같은 병원에 갔다가는 아들에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그곳 의사도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돌봐줄 남편도 없는데 박 씨가 아프면 고생하는 것은 결국 자식인 아들 호열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검사 결과 걱정했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죠. 뇌경색 초기 흔적이 조금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약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병원을 나서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었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드는 약값과 병원비까지 하자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험 외적으로도 상당히 돈이 들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벤치에 잠시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상황이라도 알려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됐다. 괜한 걱정을 시키기도 싫었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돈 달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나 싶었죠. 박 씨는 앞날이 조금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끈질기게 투병했지만 남은 것은 한 줌 재가 되어버린 육신과 빚이었습니다. 아픈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남겨지는 것들이 무서웠죠. 박 씨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서 가계부를 열었습니다. 전혀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은 꽤나 컸습니다. 물가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번처럼 병원에 다녀온다거나 보일러를 고친다거나 그런 사건이라도 있으면 구멍이 나곤 했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일에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원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아이고, 우리 딸도 요즘 죽는 소리 해. 무슨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도 집값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말이야.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게 생겼으니 젊은 사람들 죽어나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못 웃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박 씨였습니다. 박 씨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꽤 금액이 컸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내느라 요새 등골이 휘었습니다. 나이 들어 수입은 없었고 가진 것과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진 것은 집 한 채뿐이었고 연금으로는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자를 그렇게 내라고 하면 정말로 박 씨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에게 그런 속사정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박 씨는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연체되었을 때 박 씨는 다른 수가 없어서 아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이자도 못 갚으실 거면 돈을 빌리지 마셨어야죠. 네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들어간 돈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빌려줬던 돈이었습니다. 사실상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상황을 아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을 권유한 것도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일은 다 잊었다는 듯이 박 씨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꼭 박 씨가 그 돈을 허튼 데 쓴 것처럼 말이죠. 박 씨는 이를 꼭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낫고 나면 그리고 아들네가 사정이 좋아지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그 뒤로도 몇 차례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나아진 뒤에도 한 번 떠난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자 못 갚으면 나 함께 생겼어. 내가 오죽하면 널 찾아왔겠니.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박 씨로서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거절을 당했던 일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나 집 문제처럼 큰일은 말이죠. 하지만 이 나이에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얼른 그 집을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작은 집 월세라도 구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들의 말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을 팔려면 팔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팔려면 헐값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갚고 남는 돈으로 집을 구하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 입장도 힘들긴 했지만 내 집이 있고 없고는 비참한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이렇게 아들을 찾아온 이유는 있었습니다. 지금 박 씨의 상황이 옛날 아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하도 힘들다고 해서 박 씨 부부가 돈을 대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도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나도 이렇게 했으니 너도 똑같이 해라. 이런 신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식이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어머님. 며느리의 말에 박 씨가 아들네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40평이 넘는 아파트, 수백의 학원비,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 부모.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아무리 매정하다고 하나 이 정도까지 피도 눈물도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몇 달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집을 얼른 팔아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자신들도 손해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까지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박 씨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곧 80 되시는데 이렇게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후 준비한 사람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죠. 그 말에 박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니까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라는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줬던 것, 그동안 모아뒀던 돈, 적금 등등 최소 수억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박 씨가 지금 쥐고 있어야 할 돈 말이죠. 그걸 홀랑 벗겨먹고는 이제 와서 인과응보니 자업자득이니 하는 괴상한 말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박 씨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데, 호열이 너 하나 잘 되라고.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아들이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설마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당황스럽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결국엔 어머니 아버지 선택이셨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다고 수험생이 있는 집에 합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같이 살면 서로 더 멀어져요. 그렇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마음껏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정도 여유가 안 돼요. 대출 갚아주길 원하시는 거죠? 저희도 돈 여기저기 많이 묶여 있어요. 집값 떨어져서 저희도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아들은 주저리 변명이 길었습니다. 박 씨가 혹시라도 자신의 집에서 산다고 할까봐 무섭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쓴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박 씨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꼭 적선이라도 받은 것처럼 비참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것인데도 말이죠. 자식에겐 더한 것도 해줬는데 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참담했습니다. 어쩜 내 배로 나왔지만 이렇게 잔인한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봐주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그렇게나 부모 노릇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부모를 돌봐줄 때가 되니까 외면해버리나 싶었습니다. 혹여나 부모가 자신들에게 짐이 될까봐 무서워하는 꼴이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심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들네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도 가끔씩 생사만 확인하듯 전화를 했을 뿐 박 씨의 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 결국은 더 큰 빚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박 씨가 사는 지역은 가장 급등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상세히 알고 있는 이유도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며 떠들어대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꽉 조였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아들 며느리에게서 오는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아들은 우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했던 부동산 3개 다 처분해 버렸어요. 대출 갚고 남는 거 얼마 있지도 않는데 이자가 부담돼서 저희 집으로 대출 받은 것도 좀 갚았고요. 근데 어머니 아파트는 많이 올랐죠? 아, 우리도 기다렸어야 하는 건데. 아들은 박 씨의 집에 무척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면 좀 더 나올 텐데. 아니면 이 기회에 팔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투자하면 노후자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박 씨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재투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박 씨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박 씨가 자신에게 기댈까 벌벌 떨더니 이제는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나오다니요.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관해서, 그리고 아들에 관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뭐든지 퍼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부모도 모르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주면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80이 다 되어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아니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 씨의 집을 어떻게 해서 만회해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갈게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요. 집값이 많이 오르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었고 팔면 그래도 수억은 나오나 보다 싶었습니다. 대출을 갚고도 말이죠. 올 필요 없어. 왜요? 준우랑 제인이도 데리고 갈게요.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오지 마. 에이, 그래도 할머니 보러 가는 건데요. 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차가운 박 씨의 말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말했잖아. 노후는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게. 너희한테 봉양하라고 안 한다. 걱정 붙들고 너희도 너희 알아서 살아. 아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 해대는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 덜어드리려고. 아니, 날 바보로 알아? 내 집 팔고 어디 한적한 시골이라도 내려가련다. 시골이요? 어디요? 어디든 가진 돈으로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박 씨는 이곳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때문에 잃은 돈 메꾸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자식도 이제는 없는 셈치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며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파는 건 좋은데 그걸 그렇게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아까운 짓이에요. 아까운 짓을 해서 말년에 빈털터리가 돼도 너네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도 이제 부모 피 빨아먹을 생각 그만하고 살아. 피를 빨아먹는다고요? 그래. 피 빨아먹고 나 몰라라 한 자식에게 내가 앞으로 한 푼이라도 내어줄까?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으니까 그랬죠. 200만 원도 드렸잖아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200 가지고 명함 내밀지 말어라. 2억을 줬어도 한참 부족한 걸 너는 알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말라는 자식. 부모가 이빨도 없이 다녀도 신경도 안 쓸 자식.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길거리에서 자도 지들 배만 부르면 장땡인 자식.
그게 너야. 사업이 잘 안 됐다고?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 어리 빠진 아들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 자식의 연은 여기까지 하자. 남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어느 정도 오르자 미련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진 돈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여동생 부부와 친척 몇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죠. 어쩌면 나에게 바라는 게 없는 그 정도 관계가 부모 자식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박 씨의 삶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몇 천이면 샀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말년에 10년 정도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그러고도 병원비며 생활비며 혼자서 소소하게 살아갈 만큼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연금까지 잘 이용하면 자식에게 끝까지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젊은 나이였다면 더 막막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언니, 좀 걸으러 가자. 걸어서 7, 8분 거리에 사는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금방 나갈게. 박 씨는 일주일에 5번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격한 운동은 못해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가기 전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모든 것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괴로워서 잠도 자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말년에 홀로 서는 방법을 깨우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언제가 후회하겠죠. 손자, 손녀에게서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고 박 씨가 죽은 뒤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박 씨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대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니 말이죠.